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세법의 이재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공인중개사 개업과 사업을 영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세금과 세태과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개업을 할 때 드디어 이제 사업을 영위하게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역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내용을 한번 주제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제가 항상 우리 강의 들어갈 때 먼저 강조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세금이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 예, 모르면 모를수록 다 내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세금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세금은 알할 바 뭐뭐다. 여러분 다들 아실 거라 믿고요. 자, 우리 한번 좀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 첫 번째는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드디어 합격하죠. 야, 요즘은 참 시험이 어렵게 납니다. 옛날보다는 시험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져서 어려운데 그 어려운 시험을 드디어 합격을 통해서 돌파해내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합격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개업에 종사를 하고자 했던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시험을 합격하고, 자, 나 이제 중개업을 할 거야, 등록할 거야라고 할 때 이제 사전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시군구청 가갖고 시군구청에 가셔갖고 개설하겠습니다라고 뭐야 되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결국 우리 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바로 사무소를 관할하는 바로 시군구 부동산 정보과라고 하죠, 여러분. 부동산 정보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동산 정보과에 가셔갖고 우리 개설하겠습니다라고 등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 등록하러 왔어요라고 이제 공무원한테 얘기를 하면 공무원이 뭐라고 한마디 할 겁니다. 이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뭘 내야 되냐면 여러분 등록 면허세라는 것을 내야 됩니다. 등록 면허세.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 중개업은 여러분 우리 등록 업종이죠. 그럼 일단 이러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인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등록 면허세를 내고 오십시오. 그래서 고지서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금과 가셔갖고 납부하시고 납부한 영수증 들어가면 이제 우리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이 됐느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중개사법에 따라서 등록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 중개업이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영위할 때는 이때는 우리 부가가치세법 세법이죠. 즉 개설 등록까지는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자, 그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사업하겠다면 여러분 반드시 세무서 가서 우리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 바로 부가가치세법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여러분 그 사무소 소재를 관할 세무서 가셔갖고 우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개설할 때는 등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개사법에 따른 등록에 따른 개설에 따른 등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개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개업을 하고자 할 때 제가 우리 등록하면서 새로운 면허를 받는 형태의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면허를 받기 전까지, 즉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 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다라고 하시면 알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개업으로서 등록할 때 뭘 내야 된다 그러면 등록 면허세를 낸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개시할 때 등록 면허세 한번 냅니다. 자, 그리고 개시한 이후 계속해서 이제 우리 사업을 영위하겠죠. 그럼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서 면허가 있을 때는 그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정기분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설해서 등록할 때에 등록 면허세 한번 내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매년 1월 1일자 기준에서 1월 16일부터 1월 30일 하반월이죠, 여러분. 이때 바로 등록 면허세를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 징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보통징수 방법이라는 것이? 네, 그렇죠. 여러분 요거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해서 뭘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고지서를 발송해서 그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개설할 때 등록면에서 3번 내고 그다음에 개설 사업을 영위하는 거에서 매년 1월 1일자 기준해서 1월 16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1년에 한 번씩 한 번 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낸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개설할 때에 우리 등록면허세를 낼 때는 우리 등록면허세법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는 제4종이 해당합니다. 제4종. 그럼 이때 등록하는 사무소 소재지에 따라서 여러분 요 금액이 달라져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50만 명 이상이 되는 시. 물론 이때 여러분 이 50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시에는 우리 특별시라든지 광역시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특별시라든지 또는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라는 광역시에 등록할 때는 바로 요 50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시 여기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서울특별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뭐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분은 27,000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50만 명 이상 시를 제외한 그 밖에 시다. 즉 50만 명 미만이 실 때는 15,000원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낼 때다. 군이다. 그러면 이때는 9,000원만 내면 되는 거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광역시에도 군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광역시의 군 같은 경우는 우리 요 군에 해당하는 9,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등록면허세는 그 소재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그다음에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라는 광역시 일대에는 얼마 여러분 27,000원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등록면허세는 개설할 때는 물론 개업할 때는 물론이고 매년 1월 1일에 한 번 더 낸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험 강의를 할 때 어떤 분이 오셨어요. 아니 교수님이 아까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할 때만 내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소공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할 때 내는 것 외에도 면허에 대한 거가 되기 때문에 면허는 바로 매년 1월 1일에서 정기적으로 내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우리 등록을 했죠. 그래서 개설 등록하고 나면 이제 우리 세무서 가서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십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사업자입니다. 모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장마다 그 사업을 시작한 날, 즉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가셔갖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 개시일이 4월 1일이다. 4월 1일 날에 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4월 20일까지 우리 세무서 가셔갖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업은 땅 해갖고 요이 땅 해갖고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개시 전 준비 단계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사업장 임차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개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 비품을 구입해야 될 것이고 물론 기존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인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새로 이 사무실 개설한다면은 그런 모든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사업을 개시도 하기 전에도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왜 그러냐면 이 사업 개시일 전에 각종 비품 등을 매입하면 이때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그 부가가치세 내가 비품 등을 매입할 때에 부담한 그 매입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우리 매출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업 개시 전에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함으로써 요 등록한 매입세금 계산서를 바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 사업 개시일 전에도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등록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에 관할 세무서는 어디를 말하냐? 바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말한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주소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가 기본적으로 납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납세지로서 바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여러분? 20일 이내. 그죠, 여러분? 예,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했죠, 여러분.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것은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것은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세법상 이제 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이 됐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 도대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뭐를 말하는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사업자의 개의별적인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어디에 관할세무서의 과세관청 대장에 기재함으로써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면요. 그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서 거기에 내 사업자 번호가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제 계속해서 이 번호를 가지고 사업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 부여된 사업자 등록 번호를 가지고 과세관청은 바로 관리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중개사는 결국 사업자 등록에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 이제 사업을 할 거라고 해서 우리 사업자 등록을 했고 내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그 사업자 등록번호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뭐가 있냐? 부가가치세가 있고 여러분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드디어 부동산 중개를 하고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를 하고 그 중개사는 수수료라든지 기타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자문 수수료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10%의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일반 과세사업자일 때를 말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여러분이 받는 대가 여러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 수수료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그럼 받는 대가의 몇 프로? 10%를 한 번 더 뭐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거는 일반 과세사업자를 말한다라는 것을 일단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이건 자세한 내용은 또 나옵니다. 여러분 뒤에서. 그래서 우리 중개 수수료를 벌어서 1년 동안에 이제 소득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러한 여러분이 1년 동안에 발생한 우리 중개 수수료라든지 또는 자문 수수료 등이 여러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소득이 되겠죠, 뭐. 그럼 그 발생한 소득에서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그 이후에 부가가치세와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라는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서 우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를 둘 수 있죠. 소위 말하는 소공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돼요. 개공, 소공. 그럼 여러분이 있잖아요. 개공이 될 것이고 나는 소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바로 고용하겠다. 그럼 이때 그 소속 공인중개사에서 인건비가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기타 소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에 따른 뭐 소득세 원천 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세법상 우리 소공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했을 때에 그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실무에서 항상 그런 거냐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소공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했을 때 소득세 원천 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또 뭐가 쫓아오는 거죠, 여러분? 바로 4대 보험료가 쫓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이거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때는 세법상 특히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상 관리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 시군구청 가서 등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며칠 이내? 사업 개시부터 20일 이내 해야 되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다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직접 우리 발품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세무서 가셔야 되죠.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가셔갖고 세무서의 민원 봉사실에 가셔서 우리 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세무 공무원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 민원 봉사실에서.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무서 가시면 여러분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은 정말 친절합니다. 제가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세무서 가면 다 명패를 달고 있고 그 공무원의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요즘은 참 가면 친절합니다. 옛날보다는 정말 친절합니다. 빵긋빵긋 웃으면서 요즘은 또 젊은 우리 여성 그 세무 공무원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주 친절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뚝뚝한 아저씨들 인상 쓰고 앉아서 갖고 뭘 물어보려면 그냥 좀 겁이 났는데 요즘은 가서 그냥 괜히 말 시키고 싶을 정도로 친절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자, 그래서 직접 세무서 가셔갖고 등록하는 경우도 있겠고, 자, 요즘은 당연히 뭐가 발전했죠,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됐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갖고 직접 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 두 가지의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세무서 가서 직접 등록하는 경우 하나. 근데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우리 세법은 알면 알수록 빠져나갈 수 있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 모르는 대로 다 내는 것이 바로 뭐다 그러면 세금입니다 그랬죠. 세금은 뭐 여러분 알알 바 뭐뭐다. 이때 세금을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홈택스하고 많이 뭐랄까 친구처럼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국세청 사이트라든지 여러분 홈택스에 가시면 여러분 아주 좋은 세무 정보에 관련된 자료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법은 이건 매년 개정됩니다.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내가 오늘 만들어 놓은 자료가 내년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다 고쳐됩니다. 일부가. 물론 개정된 내용을 고치는 거겠지만. 그럼 그것이 항상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물론 우리 포털 사이트 얘기하죠.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고 이렇게 블로그 이런 데서 찾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다음이라든지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실 때는 여러분 항상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날짜. 왜냐면 그분이 올릴 때 그 올릴 당시의 규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세법은 그 이후에 개정된 거거든요. 근데 개정된 것을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그 블로그에 글을 그냥 그대로 보시고 실수하는 분들 가끔가다 계십니다.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포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정보는 항상 올린 날짜를 잘 보셔서 이게 현행 규정과 일치가 되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 지난 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요즘은 직접 세무서 가지 않고 당연히 국세청 홈택스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을 직접 세무서는 물론이고 어디 가서 여러분 홈택스 가서 할 수 있다 죠. 그래서 홈택스 여기 신청 제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등을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잠깐 우리 한번 홈택스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 홈택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홈택스 보시면 여기 바로 요 신청 제출 요 부분이죠. 요걸 클릭하고 나면 이제 바로 여기 사업자 등록이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개별적으로 할 때 개인이냐 법인이냐 따라서 우리 당연히 개인 사업자를 가정했을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여기 당연히 우리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아직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뜨고 있지만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아직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내가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홈택스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고요. 요즘은 그냥 이걸 저는 강조합니다. 굳이 세무서 가지 않으셔도 멀은데 굳이 세무서 가실 필요는 없죠, 여러분. 집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때 공인중개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당연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첫 번째가 당연히 뭐죠, 여러분? 등록 신청서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물론 이건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그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는 여러분 바로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 중개업이 있다 보니까 업태는 바로 부동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뭐를 말하냐면 부동산 중개업이 되겠고요. 요 업종 코드가 바로 뭐냐면 702001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기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업종 우리가 당연히 부동산 중개업이니까 바로 업태는 뭐가 되고 부동산업이고 종목은 우리 뭐죠? 매매가 아니라 중개업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부동산 중개업에 따른 업종 코드는 바로 702,001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70201, 200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에
제출할 때, 이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는 우리 아까 시군구 가서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 등록증 있겠죠. 요거 제출했겠죠. 그러면 4번. 그래서 이때 등록 업종은 우리 시군구청에서 등록할 때는 바로 중개 부동산 중개업이 되고 과표 결정할 때는 제 중개업은 4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까 50만 이상의 시군이라든지 특별시 광역시는 등록면허세 얼마 나왔죠? 여러분 27,000원 했죠? 여러분 그거에 대한 등록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역시 사무실 같은 경우는 우리 자가사업장이 있고 임차사업장이 있죠. 즉 내 건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업 사무실 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남의 건물에 뭐 들어가서 여러분 임차 들어가서 사무실 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업장을 뭐 하면 임차를 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바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그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는 물론이고 거기에서 뭘 받아야죠, 여러분? 세무서장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 뭐 다 우리가 공부하실 때로 뭐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확정일자 받아라. 이때에 상가 등일 때는 여러분 누구의 확정일자죠, 여러분?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죠?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일 때는 요런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고 우리 상가 등이니까 바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 하면서 확정일자 받는 것인데 누구 확정일자라면 세무서. 요거는 여러분 이미 공부를 하실 때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믿고요. 어쨌거나 내가 자가사업장이 아닌 타가사업장일 때는 바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와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전대차 계약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우리 개업을 할 때에 우리 친한 언니와 또는 친한 친구와 같이 동업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위험을 분산하겠다는 얘기죠. 예. 근데 서로 모르는 두 명이 같이 공동사업을 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같은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 저는 개업을 공동사업하는 것은 저는 조금 뭐 이렇게 강추는 하지 않습니다. 좀 실력이 있는 사람, 짬밥이 있는 사람과 짬밥이 없는 사람이 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둘 다 모르는데 둘 다 합쳐갖고 뭔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지 물론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한다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공동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는 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 개외 국민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죠. 여러분 특히 뭐 우리 조선족이라든지 해외 동포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재외국인, 그래서 저도 우리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선족 분이 와셔갖고 여기서 공인중개사 학원 다니더라서 이걸 왜 하냐 그랬더니 공인중개사 하겠다고 우리 공부하던 분이 기억나시네요. 물론 시험에 합격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재외 국민이 개업을 할 때는 바로 여권 사본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일부인 경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 세 가지가 기본적인 거고 조건부에 따라서 4번과 5번이 필요한 서류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개업을 무조건 오늘 당장 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있죠, 여러분. 자, 이때 개업을 준비할 때 준비 단계에서 내가 비품 등을 구입하게 됐죠. 그럼 당연히 그 구입한 비품이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가 되면 나는 바로 매입하는 금액에 바로 10%를 부가치 낸다. 여러분 뭐 이거 다 이미 경험하고 계시죠? 자, 제가 가끔 가다 이제 뭐 테크노마트니 이런 데 가서 뭘 제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참 설명도 없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분한테 묻죠. 자, 그럼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 얼마에 제가 구입하는 거죠? 그럼 그분이 뭐라냐면 얼마다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죠? 그러면 현금으로 결제하실 거예요? 카드로 결제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카드 결제하고 현금 결제하고 다릅니까? 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현금 결제하시면은 10%를 빼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카드로 결제하면 10%를 할인을 못 해드립니다. 그 바로 10% 빼지 못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이렇게 비품 등을 구입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부담하게 되죠. 자, 이때 내가 실제 부가가치를 냈다면 그에 대해서 뭘 받는 것이 유리하다 했다.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을 했을 때 그것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준비 단계에서 개업하기 전, 등록하기 전에 우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여러분 또는 PC 등의 비품을 구입하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 가정에서 비용이 나가 있죠. 그럼 이때 그 지출하는 비용에 뭐가 부담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때문에 요거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아직 등록하기 전이라고 했죠. 등록하기 전이니까 나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없겠죠, 여러분. 그러면 사업자 번호가 없으니까 세금 계산을 발급받을 수 없는데요 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요. 이거 사업자용으로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때는 그때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등록하기 전이라더라도 등록하기 전에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때 그 교부받는 세금 계산서에는 바로 주민등록번호로 기재가 하고 여기 대해서 사업자용으로 발행하는 거다라고 부기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특히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경과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이때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시면 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 개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가가치는 기간세인데 자, 2022년도, 2023년도랄까 그러면 2023년 4월 1일자로 개업을 했습니다. 4월 1일자로 개업을 한 거죠. 그래서 등록한 거죠. 등록. 그래서 여러분 등록 일자가 언제 여러분? 4월 1일자로 봅시다. 4월 1일자로 등록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월 1일자로 등록을 하면 4월 1일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4월 1일자죠. 네, 4월 1일자로 등록했다. 그러면 요 4월 1일부터 며칠이네 여러분? 20일 이내 등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등록을 못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제1기가 되는데 요 6개월이 지난 다음 요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뭘 하면 등록을 하면 요때 개업할 때 요때 등록했던 거 등록하기 전거도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면 2024년 4월 1일 날에 개업을 했으면 4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등록을 못했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면 그 개실이 속한 과세 기간 즉 6월 30일이 지난 후 며칠 이내 바로 20일에 그러면 언제까지 되는 거냐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때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때 날짜를 지났으니까 가산세는 부과되지만 그래도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그래도 바로 그 과세 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등록이라도 하면은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나왔죠, 여러분. 역시 요거 개인 사업자용으로 나왔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인적사항 기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상호가 기재되고 성명,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가 되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장 우리 전화번호, 또 주소지, 전화번호. 요즘 집 전화번호가 없죠, 여러분. 그리고 대신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팩스 같은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 적으시면 되는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현황을 기재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업태가 바로 우리는 부동산업이 되겠죠. 뭐, 부동산업이 되는 거죠. 주 종목은 바로 뭐죠,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이 되겠죠. 부동산 중개업이 있죠.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는 여러분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원료, 생산 요소가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그럼 안 적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공인중개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뭐죠, 여러분? 재고 부담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재고 부담.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우리 공인중개사의 매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주 업종 코드가 바로 우리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702001이라 치면 그래서 업종 코드 702001 기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래서 뭐 2023년 4월 1일자로 개업을 했다. 개업 일자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소공을 두고 있다. 그러면 소공 인원수 1명을 두고 있다. 그러면 했죠.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공하면 이거 어디죠, 여러분? 동사무소 가서 신고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요즘은 다 이제 인터넷이니까 여러분, 그죠? 예, 우리 사이버 뭘 명칭 있으면 여기다 적으라니죠. 도매 주소 정리하고 상호 명칭. 예, 그래서 뭐 새나라 중개사 사무실 이렇게 해놓고 도매 적으면 된다. 그죠?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 사업장 구분하셔야 되겠죠? 물론 우리 대부분은 자가사업장이 아니라 타가사업장이죠, 여러분. 임차 들어가서 사업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내가 건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가 건물주로서 나 중개업을 하겠다.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예. 그럼 자가사업장이 되는 거고서 자가사업장이 자기 건물. 아니야, 나는 타인의 건물에 임차 들어왔어. 그러면 이때는 타가 면적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다 면적 적용하고 반드시 임대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성명이나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해야 되고요. 임대차에 대한 명세,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과 보증금, 월세 이걸 다 기재하게 됐죠. 아니 내가 임차 들어갔으면 그냥 임차다라고 하면 되지 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받냐. 이게 바로 임대인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과세소득으로 다 잡히는 거죠. 네, 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임차를 줬으면은 임차에 따른 임차를 내면 당연히 임대는 그 임대 수입이 되죠. 그럼 그 사람 임대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신고를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안 할 수도 있는 걸 우리 임차는 요 신고해서 다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하는 거죠. 자, 크로스 대사하는 거죠. 상호 대사하는 거죠. 이래서 내가 세금을 불법적으로 참 내지 않기가 힘들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 공인 중개사는 당연히 등록업종인가요? 여기 등록하면 되겠고, 여러분. 우리 주류업면은 아니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우리가 또 특히 나 간이과세, 예. 여기 사업자금에서 내가 내 돈 하는 것이 얼마가 있고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하는 거다. 그럼 이거 기재해야 되겠죠, 여러분. 네, 특히 나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영세 사업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 싶냐 안 받고 싶냐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난 간이과세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 신청이 됩니다. 신청을 안 하거나 별도 표시가 없으면 그냥 일반 과세 사업자 됩니다. 근데 나는 8천만 원 이하가 될 것 같더라. 가서 간이 과세자가 될 것 같더라면 이거를 뭐 할 수 있냐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간이 과세자가 될 것 같은데 나는 간이 과세자 안 할까? 일반 과세 사업자를 할까? 그러면 그때는 포기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전자우편 주소 뭐 신고하게 돼 있고,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항상 여기 수신 동의, 정부 수신 동의 제고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된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가사업장이 아니라 타가사업장, 즉 타인의 건물에 임차 들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임대차 계약서 뭘 받아? 그러면 세무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둬라. 왜 받는 거는 여러분 이미 너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법에서 잘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일단은 상가 임차 들어갔으면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를 받고 그죠, 여러분. 그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여러분 이때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항력을 갖춘 바로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 상가 임대차, 우리 임차 건물 소재지 세무서장부터 뭘 받으면 여러분 임대차 계약서상에 뭘 받아야죠, 여러분? 확정일자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경매가 되거나 공모가 됐을 때 그 경락가에서 일정한 우선순위, 즉 후순위, 나보다 늦게 등록한 후순위 권리자라든지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자가사업장이 아닌 타가사업장에 임차 들어갔을 때는 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는 이유라는 거, 이건 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자, 특히 여러분 우리 타인의 건물에 임차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럴 때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쓸 때에 뭐라면 보증금이나 또는 월세를 어떻게 여러분 다운시켜서 기재해 줄 걸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뭐 써달라고 그러면 다운 계약서 써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대인이 다운 계약서 써주면 내가 너한테 임대 주겠다라고
얘기는 임대인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 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받지 않을 거냐? 이때는 여러분, 저는 당연히 정중하게 거절하시고, 이런 사람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험한 사람하고는 여러분 놀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없다. 왜냐면 내가 준 비용이 그 사람한테 수입이 되는 거죠. 나의 비용은 상대방이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내가 내는 임차료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공제 대상이 될 있고 소득세법상 필요 경비로서 과세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다운됐으면 이걸 바로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조건을 요청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임차인의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괜히 안 내도 될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때 다운계획서 작성을 요구할 때는 당연히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사업 개시할 때 너무나 위험하죠. 예. 이 합격자들이 여러분 가끔가다 학원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실무 나가셔서 일하신 분들이 학원에 와서 하는 분들이 후배들한테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실무에 나오시면 너무 추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죠.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공부해 볼 거냐? 그럼 또 공부 안 한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워낙 리스크가 크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할 때의 위험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명 이상이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공동사업이나 공동경영할 수 있는 거죠. 친한 언니와 같이 사무실 운영하겠다 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여러분 사업은 물론 여러분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는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때 이 동업계약서는 유효한 내용, 즉 지분율 관계라든지 또는 어떻게 손익을 분배할 건지 여러분 또는 기타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재산을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 손익 산정 방법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다음에 손익 분배, 이익이 나면 그걸 어떻게 분배할 거냐 또는 공동사업을 폐업하거나 탈때에 어떻게 정산할 거냐 그 다음에 경영에 참가할 거냐 그리고 또는 운영할 때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또 다툼이 발생한 해결 방안 기타 뭐 해지나 손해배상 등 관련된 내용을 적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A 사무실, A 부동산 사무실을 이거를 누가 갑과 을이 뭐 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사업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각자 50%씩 출자를 하는 거죠. 50%씩. 그럼 이때 이 사무실을 운영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겠죠. 여러분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이 있겠죠. 뭐. 그럼 이때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이때 이 소득을 한 사람이면 자기가 다 내면 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몇 명 하는 거죠? 2명이 공동사업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소득을 각자 50%씩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손익 분배 비율로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지분 비율이 있고 손익 분배 비율인데 지분율하고 손익 분배비율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물론 같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손익 분배 비율과 지분율이 다르면은 일단 우선 순서는 바로 손익 분배 비율로 배분하는 거고 손익 분배비율 별도로 명시가 되지 않았으면 지분율을 배분하는 거죠. 뭐. 그래서 요거 소득의 50%씩을 갑의 소득과 을의 소득으로 각자 나눠 가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 바로 분배받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각자 다른 종합소득을 어떻게 한다면 합산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초창기에 아주 조금 미숙하고 약간 두려움이 클 때는 여러분 공동사업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공동사업은 항상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는 정말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마음고생도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공동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이러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업 합상 과세에 드는 것은 뭐냐면 공동사업을 제3자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라든지 그 배우자, 직계준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또 그 배우자 등의 특수관계인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사업장에 대해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에 예를 들어서 뭐 지분율, 그냥 손익 분배 비율과 손익 지분율 갖다 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60% 갑은 지분율, 60%는 40%. 그래서 이게 지분율이면서 손익 분배를 하는 비율을 하다라고 가정하면은
이때 원래는 아까 뭐랬지만 따로따로 해서했죠.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60%를 누가 갖고 가는 거고 갑이 갖고 가는 거고 예의삽증에서 발생한 소득의 40%를 누가 갖고 가는 거죠. 을이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각자 소득세를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때에 그 공동사업자가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준비석이나 그 배우자, 여기서 뭐 사이 또는 뭐 며느리 이런 경우죠. 또 형제 자매나 그 배우자, 형수 뭐 다 일당들 왼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관계에 해당할 때는 이때는 기본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 즉 한 명의 소득을 보게 됩니다. 한 명. 그래서 원래는 갑과 을이 60% 40%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그 공동사업하는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준비석과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그 배우자들은 특수관계일 때는 이거를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소득으로 몰빵하겠다입니다. 그럼 누구의 소득으로 몰빵할 거냐? 기본적으로 지분율이 가장 큰 자의 소득으로 몰빵을 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득으로 와서 소득세 과세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답니다. 그럼 이건 왜 그러냐면 세 부담을 회피하라는 걸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즉 공인중개사업을 하는데 남편의 명의를 하는데 남편이 또 다른 소득이 발생해서 소득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몰빵하면 소득세는 누진세를 구조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 그러면 소득을 어떻게 하죠? 분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배우자와 함께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형태로 꾸미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족 간에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의 소득으로 몰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둘 중에 지분율이나 분배율이 많은 주된 소득자로 몰 수 있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좀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업자 등록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등록증을 2일 이내에 발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2일 이내에. 다만 내가 사업자 등록 신청인데 자 이걸 관할 세무서에서 이걸 좀 확인할 사항이 있다. 그래서 확인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는 늦어도 5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실 가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면 사업자 등록증이 딱 걸려 있게 됐죠. 법에서 걸게 해냈겠죠, 여러분. 그래서 공인중개사 우리 등록증하고 그다음에 요 사업자 등록증이 딱 걸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끔가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것이 이번에 개업을 하고 나서 여러분 그 개업하신 분 사무실 가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2022년도 10월 달에 합격하신 분이야. 그래서 11월 달 사전교육부가 등록했어. 그래서 2023년 1월 1일 등록해 이제 우리 사무실 낸 거죠. 그러면 그거를 바로 가까운 데다가 고객이 보시는 가까운 데다가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아니야, 가능하면 못 보게 저기 멀리 떨어뜨려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있는데 고객이 여기 앉아 있다. 여기 앉아 있다. 그러면 요런 등록증은 안 보이는데 멀리에 잘 안 보이는데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갔는데 이번에 시험에 붙어서 사무실 낸 사람이 엊그제 사무실 낸 그러면 이 신규하고 여러분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저 같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가능하면 개업 일자가 우리 등록 일자가 짧을 때는 좀 약간 떨어뜨린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거나 만약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죠? 그러면 페널티가 부여되겠죠. 그래서 등록 안 했어요? 그러면 등록을 안 했으니까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겠죠. 그래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이 공급가액은 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요 공급가액 몇 프로를 1%를 바로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23년 4월 1일자로 개시를 한 거죠. 그럼 며칠 이내에 등록하라 했냐면 4월 20일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안 했어. 이때 등록을 안 하고 자 뭐 한 6월 20일 날에 등록을 있다 한 거죠, 여러분. 등록을. 그럼 이때는 그 사업 개시일 등록 신청일부터 그래서 요때 등록 신청일로부터 직전일까지 즉 6월 19일까지 요때에 공급한 얘가 대가 수수료를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 받은 수수료의 몇 프로를 1%를 뭐로 여러분 가산세로 부과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 전일까지 발생한 공급가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1%를 바로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이러한 등록을 안 하면 두 번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왜냐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비품 등을 매입할 때 실제 부가가치는 냈는데 그 낸 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받은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내 매출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4월 1일 날에 개시했으니까 최소한 언제까지면 이 4월 20일까지 등록 신청을 했는데 이때까지 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때에는 이때 내가 부당한 매입세액이 있다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원칙은 못 받죠. 그런데 자 6월 30일까지가 바로 우리의 제1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가가치는 우리의 1기, 2기로 나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 할 때는 여러분. 그러면 네가 이때까지 안 했더라도 요 6월 30일로부터 20일 이내, 즉 언제까지 여러분? 7월 20일까지 뭘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때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등록하기 전에 부담한 매입세 요거를 뭐 해주겠다 여러분? 공제를 해주겠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제를 해주겠다. 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때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뭐로 여러분? 바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을 못했더라도 그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 즉 등록 신청에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달 20일까지 등록 신청을 해주면은 이때 거, 이전에 것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일 내에 못했더라도 그 과세 기간이 지난 다음 며칠 이내 20일 이내 해주면 20일 이내 해주면은 이때는 20일 등록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한 것도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 전 것도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4월 1일 날에 게시를 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데 4월 20일까지 등록 신청을 했는데 내가 5월 15일 날에 등록 신청한 거죠. 그럼 날짜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됐죠. 그럼 이때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급한 즉 대가를 받은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를 1%로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이 등록 전에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다. 이거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5월 15일에 시작했으니까 1월 1일, 즉 개시일이 이번에 개시일입니다, 여러분. 과세기간 개시를 말합니다. 영업기간이 아니라 과세기간 개시일 1월 1일부터 우리가 5월 14일까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7월 12일 날에 등록 신청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요때 공급한 가액에 대해서 몇 프로? 1%로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1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담한 매입세액을 뭐 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9월 24일 날에 등록 신청했어. 그래서 4월 1일 날에 개업을 하고 등록 신청을 9월 24일 날에 했다. 그러면 이때는 신청일 전일 언제까지? 23일까지, 9월 23일까지 공급한 가격의 몇 프로? 1%를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고 이때는 7월 1일부터 7월 1일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과세기간 신청이네요. 자, 소득세는 여러분 이렇게 1월 1일부터 6월 31일 제1기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제2기 그래서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구분됩니다. 그러면 9월 24일 날에 등록 신청했으면 여러분 이때는 요건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공제를 못 받고요. 요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를 말씀합니다. 여기부터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과세 기간을 지나지 마라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요. 최소한 과세 기간이 지나면 며칠 이내까지 여러분 요 7월 20일 일까지는 해주면은 이때 건 공제받을 수 있는 거지만 20일을 지나면은 이때 거는 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세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넘기지 마라. 이게 절세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를 긴 거 견을 넘겨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는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산세라는 것은 안 내도 낼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괜히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양할 거라면 가능하면 세법상 기한을 지켜라. 기한을 준수시켜서 가산세 맞아라, 맞지 마라, 맞지 마라. 그 얘기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일단 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